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행동하라. 1. 삼각관계 만들기. 1882년 어느 날 저녁 로마에 체류 중이던 프로이센의 철학자 파울 렌은 작가와 예술가들을 위해 살롱을 경영하는 한 여성의 집을 방문했다. 거기서 렌은 러시아 출신의 루살로메라는 신입 회원을 만났다. 당시 21살이었던 살로메는 어머니와 함께 휴가차 로마에 와 있었다. 렌은 자신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밤늦은 시간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신과 도덕에 관한 두 사람의 생각은 서로 통하는 구석이 많았다. 그녀는 심각한 어조로 얘기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은 장난기로 가득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레와 살로메는 도시 이곳저곳을 산책했다. 그녀의 지성에 끌리면서도 그녀가 내비치는 감정의 갈피를 잡지 못했던 그는 그녀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뜻밖의 제안을 했다. 마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이던 니체와 레가 절친한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셋이서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한 것이다. 그녀의 제안에 레는 다소 놀랐지만 일종의 정신적인 삼각관계를 시험해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기독교 윤리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레는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니체에게 살로메가 무척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몇 차례 편지가 오간 후 니체는 그녀를 만나러 로마로 왔다. 레가 니체를 불러들인 것은 살로메를 기쁘게 해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자기가 반한 이 젊은 여성의 지성에 대해 니체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니체가 도착하자마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고독을 벗삼아 살아온 이 위대한 철학자는 살로메를 본 순간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니체는 셋이서 지적인 대화를 나누기보다 살로메를 독차지하기 위해 늘 궁리하는 것 같았다. 레는 니체와 살로메가 자기를 빼놓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질투심을 느꼈다. 정신적인 삼각관계를 시험해보자는 애초의 계획은 이제 안중에도 없었다. 살로메는 그의 것이었다. 그녀의 진가를 먼저 알아본 사람은 그였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심지어 절친한 친구인 니체와도 그녀를 공유하고 싶지 않았다. 무슨 수를 쓰든 그녀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 그녀에게 구애를 해서 그녀를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살로메의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러시아로 돌아가려 했지만 살로메는 계속 유럽에 머물기를 원했다. 레가 살로메 모녀에게 조정안을 내놓았다. 일단 독일까지 같이 여행하면 자기 어머니한테 살로메의 샤프롱 역할을 부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살로메의 어머니는 레의 제안에 동의했지만 니체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프로이센에 있는 레의 집까지 가는 그 여행에 동행하기로 결심했다. 여행 도중에 니체와 살로메는 단둘이 산책을 나갔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레는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자신의 시선을 피하는 살로메의 모습을 본 레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결국 그들은 각자 뿔뿔이 흩어졌다. 살로메의 어머니는 러시아로, 니체는 타우텐부르크에 있는 자신의 여름별장으로 돌아갔고 살로메는 레와 함께 그의 집에 남았다. 하지만 살로메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를 방문해달라는 니체의 초대를 받아들여 샤프롱 없이 타우텐부르크로 떠났다. 그녀가 그곳에 가 있는 동안 레는 의심과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밤잠을 설치던 레는 그녀가 돌아오자 신랄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로 니체를 마구 헐뜯었다. 그는 니체의 철학을 비판하는 한편 그녀에 대한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살로메는 니체의 편을 들었다. 레는 영영 그녀를 잃어버린 것 같아 절망에 빠졌다. 그런데 며칠 후 그녀는 그와 단둘이 살고 싶다는 말을 해 다시 한번 그를 놀라게 했다. 드디어 레는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다. 레와 살로메는 같이 살 집을 구해 베를린에 정착했다. 그곳에서도 살로메는 여전히 젊은 구애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베를린의 지식인들은 타협을 거부하는 그녀의 독립적인 성격을 찬양해 맞이 않았다. 레는 영부인으로 통하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시 한번 경쟁을 해야 했다. 절망을 견디다 못한 그는 몇 년 후 그녀를 떠났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1911년 프로이트는 독일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살로메를 만났다. 그녀는 프로이트에게 정신분석학 운동에 투신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프로이트 역시 살로메와 니체의 유명한 연애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살로메는 정신분석이나 심리치료 요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자신의 측근들로 구성된 핵심 모임에 그녀를 가입시켰다. 그녀가 모임에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이트의 관계가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녀에 대한 그의 애정을 유별났다. 어쩌다 그녀가 강의에 빠지기라도 하면 그는 아주 슬픈 표정을 지었고 편지와 꽃을 보내기도 했다. 타우스크와 살로메의 연애 사건은 프로이트는 살로메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에 돌입했다. 그에게 타우스크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가 아끼는 보물을 훔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살로메는 타우스크와 헤어졌다.
프로이트와 살로메의 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졌고 두 사람의 이러한 관계는 1937년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남자들은 단지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소유하고 싶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녀를 떼어놓고 싶다는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욕망에 압도당했다. 흔히 남자들은 여성보다 소유욕이 강하다고 하지만 소유욕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세기가 강하고 약하고는 개인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소유욕은 그 무엇보다 강한 인간의 욕구이다.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유혹하지 못할 이성은 없을 것이다. 2. 질투를 유발할 핵심 요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타인의 취향과 욕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규모 사교 모임에서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도 없이 혼자 이리저리 배회하는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남자에게 고립을 자초하는 요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 남자는 왜 혼자일까? 어째서 다들 그 남자를 피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누군가가 그를 가엾게 여겨 말을 걸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이상 그런 상태로 계속 겉돌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맞은편 구석에는 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앉아있다. 사람들은 그 여자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고 곧이어 다른 사람들도 유쾌한 분위기에 끌려 거기에 가세한다. 그녀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사람들도 따라 움직인다. 그녀의 얼굴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발갛게 달아올라 있다. 여기에도 분명 이유가 있게 마련이다. 물론 두 경우 모두 뚜렷한 이유는 없다.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남자도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을 걸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인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 인기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비롯된다. 즉 사람들 모두가 갈망하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면 모두가 탐낼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 욕망은 모방적 측면. 우리는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과 경쟁적 측면. 우리는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싶어 한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렸을 때 형제나 자매로부터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싶어 안달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 깊숙한 곳에는 이러한 경쟁 심리가 도사리고 있다. 사람들은 다들 탐내는 대상이 앞에 있으면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게 되어 있다. 그 점을 이용하면 누구나 원하는 훌륭한 유혹자가 될 수 있다. 친구든 구애자든 추종자는 많을수록 좋다. 나폴레옹의 여동생 폴린 보나파르트는 무도회장에서든 파티에서든 자신을 숭배하는 무리들로 주변을 채움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였다. 산책을 나갈 때도 그녀는 늘 두세 명의 남자를 대동했다. 이들은 단순히 친구거나 지지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광경을 보는 사람들은 그녀처럼 인기 많은 여인이라면 힘들게 싸워서 차지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앤디 워홀도 아주 매력적이고 재밌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웠다. 그의 측근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모든 것에 초연한 듯한 태도를 보여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둠으로써 그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와 같은 행동은 단순히 경쟁 욕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약점인 허영심과 자긍심에도 호소한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보다 재능이나 돈이 더 많다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경쟁자가 자기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 18세기 초반의 위대한 레이크였다. 리슐리의 공작은 다소 경건하기는 하지만 남편이 자주 집을 비우는 젊은 유부녀를 유혹해 기어이 손에 넣었다. 그는 내친김에 그녀의 이웃에 사는 과부까지 농락했다. 그러다 번갈아가며 두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다. 시시한 남자 같았으면 주랭랑을 쳤겠지만 공작은 달랐다. 그는 허영과 욕망의 함수관계를 간파하고 있었다. 두 여인 모두 그의 사랑을 양보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이제 그녀들은 그의 눈에 들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덕분에 그는 그 후로도 한동안 삼각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이처럼 허영심을 자극할 경우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일찍이 스탕달은 눈독을 들인 여자가 있거든 언니나 동생에게 관심을 보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삼각관계를 통해 욕망을 자극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혹자로서의 화려한 과거를 이용해 자신의 매력을 한껏 부풀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 여성들이 에롤플린의 발 아래 굴복한 것은 그의 잘생긴 얼굴이나 연기 실력 때문이 아니라 유혹자로서의 명성 때문이었다. 그들은 다른 여자들도 그 앞에 서면 속수무책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일단 유혹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여자들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었다. 여자들이 먼저 다가왔기 때문이다. 바람둥이로 낙인 찍힌 남자들은 여자들이 피하거나 경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자들은 그런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 17세기 프랑스에서 덕이 높기로 정평이 나 있던 몽팡시에
여공작은 로젠 공작이라는 레이크와 처음에는 친구 사이로 시작했지만 곧이어 고민에 빠졌다. 로젠처럼 화려한 전력이 있는 남자가 전혀 유혹할 마음이 없다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결국은 그녀 스스로 그의 품 안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위대한 유혹자의 전리품 명단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허영심과 자존심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러이러한 여자나 남자의 연인으로 자기 이름이 방송을 탈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낀다. 유혹자로서 딱히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존재로 비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알다시피 빈자리가 많은 식당에 선뜻 들어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 대비 효과를 이용하면 삼각관계 전략을 훨씬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지루한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사교 모임에 나갈 경우 거기서 가장 재미없는 사람을 골라 마음에 둔 상대와 얘기하게 만들라. 그런 다음 슬며시 다가가 구원의 손길을 내밀면 상대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기뻐할 것이다. 키르케고르의 유혹자의 일기에서 요하네스는 순진한 처녀 코델리아를 유혹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짠다. 자기 친구 에드바르트가 대책 없이 지루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는 친구를 부추겨 그녀에게 구애하게 만든다.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시선은 다른 사람에게 쏠리게 된다. 그녀가 관심을 보인 대상은 다름 아닌 요하네스였다. 요하네스는 일부러 그런 전략을 택했지만 자연스럽게 대비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주변에 많다. 17세기 영국 여배우 넬 퀸이 찰스 2세가 총애하는 정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뻣뻣한 궁정의 귀부인들과 달리 유머 감각과 꾸밈없는 솔직한 태도가 돋보였기 때문이다. 상하이 출신의 여배우 장칭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도 마오쩌둥을 유혹할 수 있었다. 당시 예난의 상간 막사에서 생활하던 여자들은 모두 남자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다운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장칭의 모습은 마오쩌둥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마오쩌둥은 곧 아내를 버리고 그녀를 선택했다.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력을 선보이거나 자신의 자연스러운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집단을 골라야 한다. 대비 효과는 양상만 좀 다를 뿐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된다. 대중을 유혹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인들도 자신의 매력을 부각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경쟁자에게 부족한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18세기의 러시아 황제 표트르 3세는 거만한 데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위인이었다. 이에 비해 그의 아내인 예카테리나는 겸손하고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마침내 남편을 퇴위시키고 황제가 될 수 있었다. 1917년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하고 나서 러시아로 돌아온 레닌은 과감한 결단력과 고도의 자제심을 보여주었다. 이는 당시의 다른 지도자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었다. 1980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지미 카터의 우유부단한 모습은 자신감 넘치는 로널드 레이건의 모습을 더욱 부각시켰다. 말로 떠든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비 효과가 갖는 유혹의 힘은 매우 강력하다. 대중은 무의식적으로 그런 대비 효과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본다.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로 비치느냐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지만 어떻게 행동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상대에게 자신을 너무 자주 보여주지 않도록 하라. 즉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다가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손에 넣기 힘든 대상일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증폭되게 마련이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